안녕하세요.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특강 진행하기로 한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무법인 태주의 대표 공인 노무사로 있고요. 오늘 강의 진행할 주제는요. 혹시 내가 불법 파견 근로자라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파견하고요. 도급하고 어떠한 구별 기준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도급 사내 하도급 있죠. 그래서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그죠?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서 내가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위장도급 내지는 불법 파견에 해당돼서 내가 어 도급 사업장 있죠? 그죠? 원도급 사업장에 실제 내가 근로자로 채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좀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용역과 파견의 구별 및 판단 기준 이 판례를 조금 중심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허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용역과 파견의 구별 및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례 판단 기준을 조금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강의를 하게 되면, 토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불법 파견 인정 사례, 부정 사례 하고요. 특별하게 이제 과업 지시서 작성할 때 실무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관리하실 때 실무상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그거는 후속 강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에 이전에 이제 좀 디딤돌을 좀 마련하는 의미에서 용역과 파견의 구별 및 판단 기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이거는 좀 알려져 있는 사례예요. 알려져 있는 신문 기사로 보도가 된 이제 사례라서 좀 요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불법 파견 인정 사례라고 지금 딱 넣어드렸는데, 일단 왜 인정이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1년도 케이스예요. 자, 21년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요, 21년 5월 달에 고양시 덕양구청에서요, 노점 단속을 하는 용역 노동자 이 7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청은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냐면, 매년 다른 용역업체하고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 그리고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노동자들의 소속이 바뀌어 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노점상하고요, 노상 적치물 정비하는 거 단속 업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예요. 그럼 어떤 업무가 좀 일어날지를 좀 상상을 좀 해보시고. 자, 이분들이 고용 불안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뭐 기사 시점으로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했고, 고양시와 히읗 용역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진정을 들어온 거죠. 그죠? 진정을 들어갔는데, 결론은, 노동부의 판단은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하라 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분들을 채용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뭐 따랐죠? 따르긴 따랐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직접 고용이에요. 고용을 하긴 했는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불법 파견했을 때, 이거는 지금 22년도에 판례가 나오기 이전이에요. 22년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아, 이러한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라고 나왔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고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실제 채용을 이렇게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파견법에서는요, 불법 파견 노동자를 어떠한 고용 형태로 고용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이 사용사업주 요 고양시겠죠, 여기서는. 고양시에 유사 노동자가 있으면 그 노동자 수준으로. 없으면 기존 노동자보다는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요거 우리가 좀 체크를 조금 하시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기존 노동 조건보다 임금이나 아니면 계약 형태, 애초에 1년 계약했었잖아요. 그것보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은 뭐 위법하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법 파견 같은 것들, 위장도급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위장도급 불법 파견이
도대체 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뭐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제 위장도금이랑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봤었던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한전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한전에 이제 하부에 이렇게 남부 발전, 남동 발전, 뚝뚝뚝 이렇게 발전들이 있는데, 이 서부 발전을 보면요. 서부 발전의 하청 파견 구조를 좀 살펴보면, 자, 보시면,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그죠? 경상으로 이렇게 경정비하는 거 있죠? 정비하는 거. 통신 시설도 있고요. 청소, 시설 관리, 경비 요 부분들. 그쵸? 그다음에 조리원이랑 사무 보조, 차량 운전 뭐 요런 식으로. 자, 보면 여기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상 정비하는 거. 이분들은 하청 쓰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통신 설비 유지 보수도 하청. 그리고 경비나 청소 시설 관리도 하청. 그쵸?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파견으로 쓰고 있는데 또 하청에, 재하청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런 거에 위장도급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것들, 그쵸? 왜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 좀 신문 기사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요걸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조강간 일터의 틈으로 안전 책임도 빠져나간다라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빠져나간다. 즉, 법적인 이 테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뭔가 원하청 계약을 맺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청은 보시면 기업하고요. 기업하고 사이의 관계예요. 기업하고 기업. 즉, 그 해당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이 원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과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원청 사업주하고요. 한전하고, 그죠? 이 하청 노동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부발전이라고 봐야겠죠. 서부발전하고 하청 노동자 사이에는 뭐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재하청, 재하청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노동법의 규율도 당연히 받지가 않겠죠.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좀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안전조치 의무 같은 것들이 부과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발전소의 서부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 일하는 걸 보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하청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인력 제공하고 인건비 받아 먹는 그죠? 그런 업체에 불과하다. 이게 하청으로 쓰고 있지만 실질상 파견이다. 실질상 파견이다. 외형적으로는 하청으로 쓰고 있지만 이게 바로 외형이 도급이라는 거예요. 도급. 도급이든 용역이든 외견은 파견이 아닌 걸로 쓰고 있지만 실질이 파견이네. 그러면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라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라는 논지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책임들을 좀 회피하려고 우리가 파견의 형식이 아니라 적법 파견의 형식이 아니라 결국 이런 형식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트로에서 앞에서 해드렸던 고양시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자, 해당 사례는요, 불법 파견이 인정이 됐어요. 인정되어 있던 이유는, 주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이분들 용역업체 노동자들 하고요,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직접 작업 방법이나 작업 순서를 직접 지시를 합니다. 어, 왜 이거를 공무원이 직접 지시를 할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역 노동자들이요. 본래 계약된 업무는 아까 그 노점상 단속 업무만, 사후 처리 업무만 하셨어야 되는데 계약 업무와 무관하게 창고 정리, 재난 복구 요런 거를요. 누가 지시해요? 그중 공무원이 지시를 했대요. 그러면은 용역 계약서에 있는 용역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을 하신 거네요. 플러스 자, 조퇴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 제공에 대한 뭔가 근로 시간 같은 거잖아요. 근무 조건의 일부인데, 자, 조퇴하고 휴게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점 단속 업무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에
규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왜 나오냐? 보니까 실질이 파견이네.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상의 허가 업무에 해당해야 되고요. 파견법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사용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형식은 용역으로 했는데 보니까 이거 파견이네. 실질은 파견이네. 실질은 파견인데 파견법상의 파견 대상 업무 아니네. 불법 파견이네.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논리가. 자, 그러면 우리 노동지청에서 고용노동지청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좀 보면 이겁니다. 용역 계약의 형식을 띄었어요. 그러면 용역 계약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사와 회사 간의 형식을 맺었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요. 자기네 근로자들은 용역 업체에서 셀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용역업체 내부에서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거는 용역업체 소관이라는 거죠. 구청에서, 시청에서 관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용역개혁이었는데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더라, 보니까. 그러면 이 파견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들을 좀 공부를 해야겠죠, 뒤에서. 자, 그러면 실질이 파견이더라. 그러면 이 노점 단속 업무를 보니까, 실질이 파견인데 파견법이 허용한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 그죠? 결국 불법 파견이다. 또 용역업체가 이 해당 히읗 용역업체가 파견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받은 업체도 아니다.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가 아니다. 뭐다? 불법 파견이다. 불법 파견이다. 결국은 실제로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하면 이제 직접 고용 의무가 생겨요. 예전에는 간주 규정이었는데 예전에는 바로 그냥 직접 고용된 걸로 간주를 해버렸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이거 이제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 시중 지시를 미행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시간 선택제 임기직 공무원으로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논점이, 그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답을 들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됐죠? 자, 보시면 2022년도 이제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장 지시를 이행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거 좀 유의를 하시고. 자,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입법 취지를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럼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원청이에요. 원청.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시청이나 구청 같은 이 사용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는 죄다 기간제 근로자밖에 없다. 죄다 기간제 근로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 정규직 근로자로 하냐? 요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불법 파견 근로자라고 해서 이 사람만 특이하게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라는 거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보시면 예외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파견법에서 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이 될 때, 그러면 무조건 이 파견 근로자분들은 무조건 그러면 다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의해서 저쪽으로 다 고용이 되어야만 되는 거냐? 내가 다 그냥 따라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면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비추었을 때, 자, 파견 근로자가 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나 정규직으로 갈 수 있어 알면서도 그냥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 요럴 때 또는 두 번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파견 근로자로서도 애초에 정규직으로 이 채용이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요런 경우와 같이 이렇게 약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죠?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사용사업주가 이렇게 직접 고용 의무에 이행을 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예외는 인정이 되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사용사업주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논점 받고요. 플러스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어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용 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럼 기간제 고용 계약을 했다. 요거는 법 위반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무효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계약이 무효예요? 아니면 그 해당하는 무효인 부분만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인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을 하면서 원래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정규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기간제를 했다. 그러면 이 계약 기간 설정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무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하청 소속의 근로자라면 이게 불법 파견의 여지들이 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조금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이런 걸 좀 챙겨 놓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은 입증 책임이에요. 증명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불법 파견의 소지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날려버리지 마시고 좀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무사님이나 그죠? 뭐 노조나 이런 데다 도움을 조금 구하셔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셔야 나중에 불법 파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무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맛보기를 좀 했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 봤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구분을 하는 판단 기준은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자, 여기에 가장 리딩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판례 번호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판례 번호 다시 나올 겁니다. 그 판례를 가지고, 그죠?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노동부에서 그죠?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게 있고요. 24년도 지금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요게 제일 최근의 거예요. 이게 제일 최근의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거 요거 가지고 제가 강의안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안을 뭐 보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구글링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좀 자기 거랑 매칭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다 분석을 해서 해드릴 거고요.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뭐 도급이고 위임이고 고용이고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구별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도급이 뭐고 위임이 뭐고 고용이 뭐냐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테리어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한참 지금 이제 코로나 많이 풀렸는데 제가 코로나 한참 시절에 이제 홈오피스를 만든다고 그죠? 사무실에 계속 출근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홈오피스를 만든다고 집안에 제 방을 사무실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자,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요. 그러면 저는 이 방의 벽지하고 컨셉하고 그냥 뭐 소재 이렇게 배치는 이렇게 해주세요. 요 정도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도배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막 제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일의 완성을 할 것을 목적으로, 즉, 제가 맡긴 대로 일을 완수를 해주시면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일의 완성이 목적이죠. 하지만 업무의 수행 방법은 뭐예요? 그 인테리어 업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 쪼수로, 그죠? 자기의 쪼수로, 자기 근로자로 내지는 쪼수든 아들이든 제가 상관해요? 안 하죠? 그분이 어떤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시든 임금을 주시든 마시든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바로 사장님과 사장님 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도급 주는 거죠. 그죠? 여기 개인과 개인 또는 업체와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요 근로자분들한테는 제가 상관을 안 한다고요. 그쵸? 이게 뭔가 도급으로 용역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왜요? 상관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위임이랑 고용이랑 뭐가 다른지 보세요. 자, 고용, 우리가 하는 거. 노동. 노동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그냥 하시는 일을, 계속 그냥 일을 부여를 해주는 거지. 아니, 당연히 뭐 프로젝트별로 계약 설정, 뭐 계약을 성공하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고, 전체적인 거. 그죠? 전체적인 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동력을 그냥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처분 가능한 상태로 놔두는 게 내 노동력 제공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도 없어요. 자, 그러면 노무사나 변호사가 하는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은 있어요. 그치만 일의 완성이라는 거는 일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성공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승소로 하면, 그죠? 형사 아니고 민사나 저희 노무사가 하는 일들도 다 성공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성공을 해야지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도급이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도급인데요. 파견이랑 구분해야 되니까. 자, 도급은, 민법에서 도급은요,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완성할 걸 약정하고 완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 지급하는 걸 약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상의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아까 인테리어 했으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할게요.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인테리어 완성되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둘이 계약을 맺는 게 도급 계약이라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파견이랑 도급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파견은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왜 자꾸 파견을 그러면 파견법상에 파견을 하면 되지. 파견법상에 파견을 하면 지휘명령 할 수 있어요, 근로자한테. 아까 공무원분들이 직접 용역업체 근로자한테 막 지시했던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파견을 하면 되지. 왜 도급으로 하고 왜 용역으로 하고 왜 위장 도급 위장으로 막 하냐. 그 이유는 파견법은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파견은 삼면관계가 딱 삼면관계라고 해요, 이거를. 삼면관계가 딱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파견 사업주는요, 이 파견 근로자를 이렇게 뿌려주는 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인력업체라고 생각하세요. 자, 파견 사업주가 있고요.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용역 계약은 여기랑 맺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요. 여기랑은 용역 계약 맺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용역 계약은 여기랑 맺어요. 자,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계약을 합니다. 파견으로서 사용할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로계약을 해요. 근로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여기서 줘요. 그 근로계약 체결, 유지, 해고, 논점 다 여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여기서는 뭐 하냐? 자, 파견 사업주 하고요. 인력업체 하고요. 대학교라고 할게요. 자, 대학교에서 미화 미화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파견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인력업체하고 대학교하고 파견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 여기서 임금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파견비. 그죠? 파견에 대한 대가로서 요 인건비를 여기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들한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줘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할 때 인건비가 고려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대학교하고 인력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근로자를 일로 보내겠죠. 자, 그럼 파견 근로자를 보냈을 때 이 사용 사업주는요. 여기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실제. 미화 분들한테 이제 뭐 무슨 뭐 여기서는 근로 시간대 여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요 교시대로 하시고 어떻게 업무를 하시고 여기서 지휘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도급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도급은요.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하는 거지 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휘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 소속의 근로자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쵸? 근데 파견은요, 이 실제 대학교에서 이 파견 근로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한다니까요. 이게 차이입니다. 파견은 제3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거 사용사업주 대학교는 여기랑 근로계약 체결 안 했어요. 그 근로계약 체결의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 도급은 근로자한테 지휘 명령을 못 해요. 그죠?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여기는 노동법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다고요. 수급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파견을 딱 쓰는 순간 이 대학교가요, 사용사업주가 이 업무를 지휘 명령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 논점된 거는 다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임금지급이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거는 파견사업주가 노동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이 사용사업주는 실제 지휘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연차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임들은 여기서 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법률상 사용자의 법적 의무, 책임은 둘이 분담을 한다라는 게 얘도 책임지고 얘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래서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하면서 파견법은 쓰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급 관계는요. 인테리어 생각하세요. 도급 관계는 이 도급이는요. 그죠? 저예요, 저. 저는 인테리어만 발주를 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인 이 사장님이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든 말든 아들한테 시키던 저는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여기는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고요. 수급인에게만 있다고요. 여기. 그죠? 그래서 위장도구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단 그 지침을 조금 볼게요. 관련 판례. 자,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실질. 형식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상관없어요. 실질이 실제 파견법상의 실질을 띠는가? 파견법상의 실질이 뭐예요? 지휘 명령을 하냐고요. 사용사업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구청이, 시청이, 대학교가, 그죠? 파견 근로자한테 지휘 명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제가 지금은 파견 근로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용역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청 근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제로 지휘 명령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보세요. 자,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자, 원고용주, 이게 지금 하청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청업체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 이게 이제 대학교 등등등 원청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그 법률 관계가 파견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죠?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보세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이겁니다. 대학교 또는 원청업체, 그죠? 원청업체 관리자, 구청 공무원 이분들이 직접 이 근로자한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 근로자가 이 구청 공무원들이라고 할게요. 제3자 소속 근로자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섞여버려요. 이러면은 지휘 명령 안 할 수가 없겠죠. 작업 집단으로 편입돼서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죠? 자, 요게 이거예요.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면 파견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지는 거.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면, 그쵸. 파견의 여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요런 것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죠? 원고용주, 그쵸? 요거, 그 하청업체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채용도 본인들이 직접 하고, 휴게 시간, 뭐, 작업 방법, 근태 점검, 이런 것들도 이 하청업체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은 독립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구청에서 한다. 공무원이 해버린다.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걸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파견에 해당될 여지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불법 하도급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또 이런 게 지금 그 판단 요소들이에요. 자, 계약의 목적이 실제 어떻게 보면 계약의 목적들이 뭐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정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나눠집니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좀 볼게요. 뒤에 나와 있어요. 4번, 5번도. 자, 판단 순서예요. 판단 순서. 보시면 일단은 이 수급인, 이 하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수급인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실체가. 자, 보시면 자,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관계가 존재를 할 때 우선 이 실제 그 수급인이 하청업체 있잖아요. 하청업체가 뭔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먼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 파견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이 요거는 그냥 바로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실체가. 실체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래서 실체가 없으면 이 묵시적 근로관계가 아예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원청업체하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면 아예 근로계약 관계가 이제 맺어져 버리는 그러한 형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고양시하고 용역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바로 성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케이스에 의하면.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겁니다. 자, 얘는 보통 이런 거죠. 자, 사업주의 실체가 먼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이 고양시하고 용역업체하고 사이에 이제 케이스에서 보면. 자, 출발점은 여기 보는 겁니다. 사업주로서의 요 용역업체. 요 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죠? 실체가 있으면 이제 파견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실체가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요 고양시하고 그냥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이 돼버려요. 여기는. 그죠? 요거는 쉽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요즘은요, 이 용역업체 있잖아요. A에 해당하는 이 하청업체가 실체가 없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실체가 다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자, 그러면 실체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자, 여기서부터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걸 보는 거예요. 고양시가 공무원이. 그죠? 원청업체가 용역을 발주한 회사가 그죠? 원청업체, 용역을 발주한 회사, 그쵸? 또는 아니면은 도급업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실제 이 B의 위치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을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불법 파견인 거죠. 파견이니까 실제 파견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가는 겁니다. 순서도가. 그 만약에 이 실제로 사업주로서의 실체도 있고요. 고양시가 B가 공무원이 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리얼로 용역인 거죠.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소속 근로자들을 자기네들이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업무 지휘 감독 자체를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더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더라. 이러면 실제 그냥 용역계약 잘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노동법적인 규제가 적용이 안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단 지침 2번 보시면 자, 실체가 있어요, 이제. 실체가 있으면 근로자 파견 이제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 보시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요. 이게 수급인 등이 소속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 등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실제로 지휘 명령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지 요걸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무원이 이 근로자들한테 지휘 명령을 실질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지휘 명령해요. 그래버리면 파견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지켰나? 이거 보는 거예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이었나? 이걸 검토하는 거고요. 여기서 불법 파견 여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불법 파견이 돼버리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좀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자, 수급인 등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뭐 사업을 영위를 해야죠. 근데 실제로 근로자분들을 내가 채용하느냐, 요거예요. 그죠? 인사노무 관련 사항들을 결정을 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인들이 이 수급인이 이제 하도 받았잖아요. 그럼 수급인이 이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배치, 승진, 징계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인사노무 관련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요게 문제가 돼요. 요거. 채용을 할 때 아예 이런 사람들을 뭐 채용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자격권들을 뭐 하는 거는 뭐 문제될 요지가 조금 적은데 아예 채용에 관련해서 뭐 면접권자로서 이분들이 들어온다든가, 그죠? 뭐 예를 들어 구청에서 아니면 원청에서 채용을 할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아예 리스트를 줘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죠?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 다음 소요 자금이나 요 지급에 관한 책임인데요. 요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체도 설립이 실제 되어 있고 그 임대해서 사업 사무실도 잘 있고 운영 비용 이런 것도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사업장이랑 맺은 계약 말고도 다른 것도 계약을 실제 맺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100% 의존하고 있으면 요거는 문제가 돼요. 요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요. 법령상 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느냐.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 내고 있고, 이 뭐 근로자들을 연말정산도 하고, 사대보험도 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들 갖고 있느냐. 회계 이런 거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요거죠. 4번, 5번이 사실은 생각할 게 있는 게 기계설비 기자재 자기 책임과 부담인 건데 요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청소 뭐 업무를 한다. 뭐 아니면은 뭐 특정의 무슨 뭐 설비 뭐 내지는 뭐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필요한 기계 설비 이런 것들 갖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도급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도급 주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기계 설비 기자재 자기 책임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전문적인 기술 경험 요거에 연동된 거죠.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단순 노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성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요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상당한 지휘 명령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가 중요해요. 지휘 명령.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인사 노무 관련 결정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는지,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업무 지시를 자체를 공무원들이 실제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예요. 다만 유의하실 거는 뭐 수급인의 현장 책임자가 그쵸? 요 소속 근로자한테 뭐 일부 지휘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급인들이 내가 뭔가 나의 그 사업 목적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맡길 때 컨셉은 이거고요.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소재는 이거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가이드를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괜찮은데 그쵸? 요거 그쵸?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거 자 보시면 이 지휘 명령이 인정되는지는 요거입니다. 요거 그죠? 작업 순서, 배치 작업, 뭐 배치 순서, 작업 내용,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이런 거. 그래서 그 업무 지시서, 과업 지시서 있잖아요. 그거 작성하실 때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돼요. 너무 상세하게 이거를 작업 지시서에서 요거를 써져 버리면은 그쵸?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단순하게 요거는 그냥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거. 요거 정도는 괜찮아요. 요거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요 내용이에요. 자,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에 필요한 지시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컨셉을 정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는 파견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자, 그래서 요거 보세요. 다만, 요거 보세요. 도급인의 권한에 속하는 애초에 제가 인테리어의 컨셉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정도의 지시만 하는 거지 세부적인 거는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러면 파견의 여지는 줄어들죠. 그 다음 상시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긴급 상황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지시했다. 이거 가능해요. 그 다음 산업법상에 따라서 도급인이 해야 되는 의무를 하는 거다. 이런 거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 다음 사업의 실질적인 편입이라는 거는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의 보통은 작업 집단으로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 그래서 같은 거 단톡방 만드는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다 섞여 있는 데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시사항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만 근무 장소는 동일해요. 근데 하는 업무가 전혀 다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섞인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거 계약 목적에 따른 업무를 각자 한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자,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같은 건데요.
독자적으로 요 수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하셔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는 징표가 있다 그러면 그쵸? 요거는 파견에 해당할 여지들이 좀 있어 버려요. 요거는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견 여부에 이제 해당하는 게 4번, 5번이 이랬던 거예요. 아까 계약 목적의 이 확정, 업무 구별, 전문성, 기술성 요런 건데요. 이 도급인이라고 하려 그러면 그 수급인이라고 하려 그러면 자, 도급 발주하는 사람을 도급인, 도급 받아서 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인들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들. 그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수행할 업무가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게 그 도급인 소속 근로자들, 즉 공무원분들이랑 구별이 되고 특정 업무에 관련해서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요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업 조직이나 설비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점상 단속 업무라고 하면 노점상 단속 업무하고 치우고 사후 관리까지 하려고 그러면 트럭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청소 업무 도구 같은 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구청 소속이었던 거냐, 구청에서 다 작업 도구도 줬냐, 아니면 이 용역업체에서 실제 갖고 나와서 다 업무를 수행을 했냐, 요게 하나의 큰 장표가 되기도 해요. 징표가. 구별하는 요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다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만약에 그 트럭이나 이런 것들 다 주고 청소도구 같은 거 다 지급해주고 이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쵸. 전문성이라든지 뭐 기업적인 독자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파견에 해당될 여지들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판단 기준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뭐예요? 스텝 1이? 그쵸? 이 실체가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아예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아예 바로 이걸로 가는 거죠. 위장 도급으로 이렇게 실제 이 그 도급 업체 있잖아요. 발주한 원청하고 직접적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요즘에는 실체가 없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실체가 있을 때 인사노무 관리상 독립성을 판단해서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 지시를 실제 한다. 이래버리면은 실질이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법 파견을 지켰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파견을 지킬 수 있으면 다 파견으로 하죠. 애초에. 그래서 보통은 이 파견법상의 위반 소지들이 보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게 파견법 허가를 받았냐? 파견으로 쓸 수 있는 업종이냐? 기간 2년 제한입니다. 2년 넘었냐? 요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불법 파견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인사노무 관리성 상에 우리가 사용 지휘를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성 도급이 되는 거죠. 진성 도급. 그럼 그 진짜 인테리어 업체가 인테리어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노동법적인 책임을 질 게 없어요. 구, 시청, 뭐 원청, 그죠? 그다음에 그 도급업체, 그죠? 노동법상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법 파견인 실시 불법 파견했을 때 이제 제한 규정을 정리를 할 건데요. 파견 대상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건설업은 실제 절대 금지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은 최대 2년. 그 다음 실제 파견 업체에서만 파견업은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견 업체는 그죠? 요거 허가도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3년이에요, 3년. 그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거를 어기게 되면 불법 파업인 거죠. 그쵸? 자,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형식이 도급인데 실제 근로자 파견에 실질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이제 드디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것들이 실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이에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불법 파견한 사업장에 최초로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렇게 법이 실효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직접 고용이 그러면 언제 인정이 되는데 이거잖아요. 불법 파견일 때 직접 고용이 언제 인정되는데 이건데 자 직접 고용은요 인정 사유는 요겁니다. 5가지.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 불법 파견이에요. 그러니까 파견법 위반이면 불법 파견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이겁니다.
상시 허용 업무에 조문에 있어요. 이걸 지금 일일이 할 필요는 없고 상시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 사용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아까 건설업이라 그랬죠? 거기서는 파견 근로자 사용하면 요거는 2년 초과했는지를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 파견이에요. 이럴 때 직접 고용 의무 생기고요. 상시 허용 업무긴 한데 2년 제한이 있는데 2년 초과했다. 이것도 불법이죠. 그래서 요럴 때도 2년 초과했을 때는 직접 고용 의무. 그 다음 일시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파견이 허용이 되는데 이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그 허용 기간을 넘어가서 했다. 그러면 그때도 그죠? 불법 파견입니다. 그 다음 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받았을 때 이때도 불법 파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파견과 도급에 관한 그 판례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요거는 사내 하도급. 요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이게 사내 하도급에 실제로 적법한 하도급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하실 때 요거 있어요.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운받으셔가지고 요거를 해보시면 내가 이거는 파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실제 리얼 하도급이 맞네. 파견에 해당 여지가 없네. 진성 도급이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요것들은 되게 나름 디테일한 그 노무 관리들이 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이상한 거는 자료 백데이터를 다 모으시고요. 모으시고 그 다음에 노무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오늘 도급과 파견, 내가 실제 불법 파견 근로자인가? 라는 궁금증을 조금 해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